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 교회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나 그 당시에 국왕의 지도력, 어떤 그런 사람과의 종교와의 갈등 이런 것들 하나씩 좀 나눠보는데, 가장 먼저 헨리 8세를 알아봤었고, 그다음 세대로서 이제 에드워드 6세 종교 정책, 그리고 메리 여왕의 취재와 카톨릭 반격, 이 세 장의 종문항으로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사항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하에 영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선 이 엘리자베스에 앞선 그건 이제 메리 여왕이 있었죠. 그런 이미 이제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이어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어가는데, 이 메리 여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다시 영국의 왕위에 올라갑니다. 자, 카를 5세는 메리가 이 살아 생전에 그녀의 배다른 동생 이 엘리자베스죠. 이 엘리자베스를 처치하도록 이렇게 여러 번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이렇게 피를 많이 묻혔었던 그 메리 여왕이었지만 이 엘리자베스만큼은 어떻게 해리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됐죠,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 카를 8세, 그 이후의 어떤 세대죠.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25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노련한 세상 물정과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의 학식이나 확실한 눈에 밝은 어떤 그런 시선을 가진 여인이었죠. 자, 그의 외모는 붉은 머리에 그리고 올리브색의 안색과 깨뜨린 눈에다 이런 외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기품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녀의 성격, 즉 엘리자베스죠. 이런 성격은 교활하고 또 계산에 밝고 또 냉정해서 이렇게 모든 일에 냉철한 어떤 그런 행정가의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그 전에 세대였던 에드워드나 메리에 비해서 훨씬 더 선왕의 그 아버지의 뒤를 더 잇기 훨씬 적당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어, 라틴어, 또 그리고 이탈리아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상황에서 그 당시에 현대적이겠죠. 그런 모든 요소를 갖추었던 그런 여성이었다랍니다. 화술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런 남성들에게 또 그녀를 바라보면서 혹시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전 생애를 처녀의 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결혼보다는 전 영국의 어떤 그런 안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45년 동안 그 왕위의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 동안 비교적 건강하게 자기의 어떤 그 직무를 맡아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얼굴이 변해가고 늙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돌아왔겠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붉은 가발을 쓰고 다녔다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는 자기가 왕이자 또한 여성인 것을 이용해서 계속 자기 말년에 궁중의 사람들 가운데 SS 백작과 또 친분이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됐었죠. 자, 그렇지만 이 백작의 옳지 않은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는 반역죄로 기소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로 그녀는 말년에 깊은 우울증의 상태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1602년 그는
60회의 생일을 축하받고 1603년 3월달에 61살의 나이로 이제 죽고 말죠. 자, 그렇다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당시에 국정을 어떻게 수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 빌럼 세시를 가장 가까운 자기 정치인의 고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시는 또한 그 당시 인물이었었죠. 소머셋, 노서벌랜드 등을 모셨고 메리 여왕 때도 국정을 참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세신이 처음에는 국무상, 후에는 제후상을 역임했으며 후에는 이제 버글리 경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에 자기의 일을 해나갔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습니다. 자, 이 세신은 항상 중용적인 어떤 중용적인 자기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충실한 온전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국정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정 수습에서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1559년 4월에 국회에서 수장법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장법은 저번 시간에 잠시 다뤘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엘리자베스 여왕의 견주로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 1559년 1월 15일에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이 수장법을 통과시키죠. 자, 그 당시 그 전세 때도 그 앞세대에 있었던 그 메리 여왕, 그 메리 여왕이 임명했던 이런 주교들이 성직자 회원은 거의가 모두 다 카톨릭의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 헨리 8세, 자기 선친이죠. 헨리 8세가 주장하던 영국 왕이 영국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그 법으로 다시 회복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헨리 8세 선친이었던 부분은 카톨릭을 물리치고 기독교 법안을 받아들였던 왕이죠. 그렇지만 방금 앞서 있었던 그 메리 여왕이 다시 또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개혁교회를 탄압했던 그런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엘리자베스가 와서 자기가 여왕을 맡았을 때, 국정을 맡았을 때는 이 수장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반대적인 다시 카톨릭과 반하는 어떤 그런 법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이 수장법이라는 것은 모든 어떤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순위에 있어서는 왕이 가장 먼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수장법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메리의 반동으로 이 법을 그 당시에 폐기했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복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장법에 따르면은 영국 국왕화의 모든 관리 그리고 재판관 성직자들은 국왕이 모든 것의 수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장법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직을 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주나 또 고위성직자를 받드는 행위는 바로 반역으로 다스려가지고 그 다스려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곧 메리 여왕 때, 앞선 메리 여왕이죠. 앞선 메리 여왕 때 주장된 모든 카톨릭의 법안을 다시 취소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국 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통치를 폐지시키고 이제 교회에 대한 최고의 통치자가 영국 왕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수장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당시에 이 모든 주교들은 이 국왕의 수장법에 서약하기를 거절했으며 이들은 자동적으로 그러므로서 주교직을 박탈당하고 말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영국 교회는 주교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제 주교자에 대한 임명의 문제가 논의되었지요. 자, 과거처럼 이렇게 너 하면서 임명시켰다면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참사, 수석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국왕이 지명한 공천위원들이 이렇게 내세워야만이 청구한 사람만이
국왕이 임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선 대주교 폴은 그 메리 여왕의 별세 후에 12시간 후에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 주교로 이제 매튜 파크가 임명되는데 그는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뭐랄까요? 어머니의 목사였고 엘리자베스의 가정교사였었죠.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지금 말한 이 파커 대주교의 도움으로 이제 새로운 성직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석인 주교의 자리가 하나씩 채워져 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장법은 점차 원하는 대로 처리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수장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왕의 시찰 방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국왕의 시찰 방문단은 영국의 6개 지방으로 나누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각 주지사 그리고 지방의 유력 인사들 약간 명의 법률가와 성직자로 해서 그 당시 교회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로 방문단을 구성했었죠. 자, 이 방문단들은 그 성직자들이죠. 자, 수장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이 방문단으로 하여금 성직자들에게 부드럽게 상대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하면은 사제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이렇게 고집스러운 인물들로서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도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다른 보고자는 국왕의 수장법을 서약하지 않는 사제들을 특수 지역으로 이렇게 축출해서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단까지 활용을 했으나 이 국왕의 수장법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그때까지도 이 카톨릭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 뛰어난 인물들인 재계와 정계에서 실권을 잡은 젊은 세대들은 신교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서민 대중은 대부분이라도 아직은 카톨릭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수장법 통과 후 6년이 되자 총 9,000명의 성직자들 가운데서 겨우 200만만 이제 수장의 인정을 거부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수장법을 거부하는 세력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죠. 당연히 가장 먼저는 카톨릭이고 다른 하나는 청교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리주의자들이 이 수장법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들 모두 세 그룹을 모두 수장법에 의해서 다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장법을 반대했던 세력, 카톨릭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엘리자베스와 카톨릭의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는 수장법 선포 후에 국내로부터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1588년에 스페인은 영국 내의 카톨릭의 복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즉 영국이 다시 카톨릭화 되기 위해서 스페인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의 사주를 받은 카톨릭 교도들이 영국에 잠입을 해서 영국을 이제 다시 카톨릭화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노포크 공작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여왕이 메리 스튜어트를 바로 이 엘리자베스 왕 대신으로 추대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왕 대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이 자리에 앉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은 극히 일부 지방의 위세로 끝나고 말았으나 이 같은 운동의 배후에는 바로 이렇게 스페인의 사주, 즉 카톨릭 세력이겠죠. 이 스페인의 사주와 원조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 카톨릭의 잔존은
이렇게 항상 영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통거리로 남았다라고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교황 비호 6세는 1570년 2월 25일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파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30년간은 이게 제수이트 교단, 즉 예수회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고 공격을 받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 모습을 변장해가지고 이 집 저 집 포섭하면서 지금 잘못된 어떤 그 영국의 뭐랄까요 그 개혁된 신앙을 멀리하고 다시 카톨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포기 활동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는 1571년에 반교황적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자, 영국 내 교황의 침략의 반입을 금지하고 국왕을 이단이라든가 반역자라고 하는 자는 반역죄로 오히려 다스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585년에는 예수의 교단, 즉 제수이트 교단이죠. 이 예수의 교단의 광신적인 공격을 추방하는 추방법을 또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의 재위 45년 동안에 카톨릭교도 221명이 처형을 당하지요. 자, 이것은 앞선 메리 여왕이 그 재위 5년 동안에 290명의 기독교 교도들을 또 살해했던 것과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좋은 대조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톨릭과의 많은 갈등으로서 힘들게 싸워나갔다 하는 것을 살펴보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한 청교도들과의 갈등 또한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청교도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은 1564년부터이죠. 이들이 맨 먼저 등장한 것은 바로 성직자들의 복장에 관한 문제 때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흔히 이것을 성복 논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즉 성직자들이 입는 그 옷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른 말하고 있는 이 청교도들은 성직자들에게 입도록 마련된 그 제복의 사용 여부는 강제로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은 청교도들이죠. 그들은 성직자들이 주중에 캡과 머리 쓴 것이죠. 캡과 가운을 입고 주일날에 중배글을 걸치라는 것에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중배글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 가운인데 무릎 정도 길이에 차오는 그러한 의복을 말하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거부감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청교도들은 세례를 줄 때 성호를 긋는 일, 그리고 성찬식 때 무릎을 꿇게 하는 행위,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종교 축일, 결혼식 때 반지 사용,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르간 사용들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 청교도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일소하고 중백의 의복이죠. 의상이죠. 중백의 외에는 모든 성직자 의복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거역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거리는 전체 성직자 회의에서 상정이 되었으나 회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함으로 부결되고 말았죠. 즉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572년에는 전혀 새로운 양상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비롯해서 일단의 런던 청교도들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추진하는 영국 교회, 영국 구교회의 계급 체제 대신, 그 당시 영국 교회의 계급 체제 대신 장로교 형태의 정부 조직을 도입하자고 이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제1차, 제2차 훈계서를 통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한
장로식 교회의 어떤 그런 체제를 주장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교회를 치리할 당의 조직과 그리고 회중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위임과 공중 예배들의 요람들을 제시해 나간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어떤 이러한 반항은 엘리자베스가 볼 때 안정과 평온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수장법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카트라이트는 이들을 청교도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카트라이트는 바로 1574년에 도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는 지하 운동으로 스며들고 표면으로 이렇게 노출되기까지는 아직 안 한 상태죠. 자, 이렇게 이 엘리자베스 왕이 청교도들과의 갈등을 이렇게 나갔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분리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리주의자들, 이들은 지금 극단적인 반기성교회적 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은 캠브리지의 로버트 브라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인 집단이라는 뜻의 회중교회 이론의 어떤 그런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말한 이 브라운이 쓴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태도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책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든 회중들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또 그래서 카톨릭과 영국교회, 앵글리칸, 카톨릭과 영국교회 모두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중은 주교들의 영향이나 장로회의 조직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또 지도자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더라도 회중들이 적당한 인물을 목사와 장로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매우 단순한 그런 순서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브라운은 결국 1580년경에 노크에서 실제로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에 경악한 이 엘리자베스 정부는 이들 분리주의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586년에는 신학서적에 대한 검열제를 실시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극단적인 청교도 운동이나 지금 말한 이 분리주의 운동을 억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93년에는 비밀 집회법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기성교회, 즉 영국교회죠. 자, 이 기성교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따로 별개의 집회를 갖는 자들을 유배를 보내거나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로 이 존 녹스는 엘리자베스를 가리켜서 훌륭한 기독교도도 아니고 또 확실한 교황주의자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처럼 엘리자베스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혁주의도 아닌 적당한 중간 형태로 절충해 놓았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녀는 가장 많은 수의 백성을 만족시킬 영국 교회의 구조를 갖기 원했죠. 그래서 카톨릭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서 타협적인 이러한 영국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을 해서 엘리자베스의 국정 수습하는 과정에서 1559년 4월에 국회 수장법을 발의해서 그 수장법으로 다른 모든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다 가로나갔다 하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3탄이었었는데 그 제2항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1, 2까지 줄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제 1항에서 뭐 엘리자베스와 카톨릭 싸움, 그리고 총교도와의 갈등, 그리고 분리주의자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죠. 자, 그 다음에는 39개 신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와 대주교 파커는 교리적인 표준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에드워드 6세 때 영국 교회의 신앙으로 규정하였던 42개 신조가 있었지요. 자, 이를 개정해가지고 대주교회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신앙의 선조들의 주돈 선언이라는 그 중에서 11개 조항의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이 이제 영국 국교회의 기본 강령이 되지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한 이 39개 신조의 내용은 지나치게 차이나지 않게 하고 또 극단적인 입장도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는 교황권을 역시 또한 배격을 시키죠. 또 성찬식에 있어서도 우리 자주 말씀드린 그 카톨릭의 화채설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쯔빙글리의 상징적인 인재설도 부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만이 아닌 실제적 임재를 주장하여 루터적인 데 접근을 하지요. 자, 이 속에서는 예정설이 받아들여져 있으나 극단적 또한 칼빈주의 입장은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62년 솔즈베리 주교인 존 제웰이 영국 국교를 방어하는 변증서를 써서 자기들 신앙을 이렇게 방어하죠. 자, 그는 앵글리칸 교회, 영국 교회죠. 앵글리칸 교회를 위한 변증을 써서 그러한 방어를 해 나갔습니다. 자, 이 책은 최초로 조직적인 영국 교회, 즉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수호하는, 방어하는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 이제 1563년에 대주교 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39개의 신조를 확정을 합니다. 이로써 신앙의 개정 작업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국 교회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놓여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법의 확정 후에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첫째로 영국 영토와 영국 교회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주교의 권위를 완전히 배척하였습니다. 자, 국왕 아래서 관직을 가진 모든 성직자들과 또 일반인들은 로마 주교에 대한 배척을 서약해야 합니다. 즉 거부하는 서약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만약 이 서약을 거절하면은 모든 관직과 또한 성직록을 박탈시켰습니다. 자, 그래도 거부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죠. 그리고 3번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반역자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최악의 형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자, 대주교 회의는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법과 규범의 제정 권한은 오직 국왕의 통제하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3번째로는 공중 기도서에 의해서 모든 영국인을 위한 공중 예배 통일된 일치 예배 의식을 규정했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규정된 예배 형태에서 벗어나는 자는 범법자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형식을 벗어나게 충동질하는 자도 역시 동일 범죄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모든 신민들은 의무적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했으며 기도와 설교를 이렇게 항상 경청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과 금을 내야 했지요.
가난한 자는 20펜스를 지불해야 했고 또 완강한 기피자 혹은 비국교도들은 완전히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모든 출교된 사람은 구금형을 면할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영국 국교 안에서의 자유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39의 신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엘리자베스와 아까 잠시 말씀드린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나갔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영국은 잉글랜드 있고 스코틀랜드가 나눠져 있죠.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잉글랜드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튜더 왕조가 이렇게 지배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조가 지배를 했습니다. 자, 튜더 왕조를 창건한 헨리 7세, 헨리 8세 말씀드렸죠. 그 아들입니다. 헨리 7세는 그의 딸 마가렛을 지금 말한 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에게 출가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임스 4세와 그 딸 마가렛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제임스 5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가 되겠죠. 자, 헨리 8세는 엘리자베스를 낳았고 제임스 5세는 메리 스튜어트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와 이 메리는 서로 사촌간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메리가 태어난 지 꼭 일주일 만인 1542년 12월 14일에 그의 부친 제임스 5세가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는 생후 6년 만에 프랑스로 보내져서 프랑스 궁중에서 자라게 되죠. 자, 그래서 그는 프랑스 궁중의 황태자 및 그의 여동생들과 여형제들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자, 그녀는 경박한 쾌락을 즐기는 기사도적 로맨스풍의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정열적인 어떤 그런 사랑과 맹렬한 증오를 즐기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 메리는 1558년 프랑스 황태자 프랑스와에게 결혼을 합니다. 시집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메리의 이 시어머니였던 캐서린 드 메르치와 즉 고부 간의 갈등이죠.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져서 궁정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1559년에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사망을 하자 이 메리는 프랑스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1년 후에 그 1506년 12월 5일에 그녀의 남편이 사망을 해버리죠. 자, 이때 메리는 당시 가난한 후진국이었던 모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단을 합니다. 자, 왕비가 됐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태어난 자기 고향인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는 개혁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으므로 자기들의 적대국인 프랑스 왕비의 귀국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리가 그래도 스코틀랜드 인임으로 마지못해서 응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561년 8월에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메리가 프랑스 왕비요 또 스코틀랜드 왕이었으나 실제 통치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족벌들의 힘이 그 어떤 국정보다는 족벌들의 힘이 워낙 강했고 개혁가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 1565년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는 헨리 9세의 정송인 헨리 스튜어트 즉 달리경을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이 달리는 카톨릭 교도였을 뿐만 아니라 메리의 배우자로 적당한 인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다 같은 카톨릭 국가로 이렇게 동맹 국가로 몇 개 두는 것보다는 스코틀랜드를 영국 쪽으로 가깝게 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23세였던 메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다알리와 결국 사랑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혼했는데 이 다알리는 야비하고
폭력적인 남편에 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달리가 꾸며낸 살인 혐의를 꾸며낸 이 살인 혐의로 메리는 오히려 투옥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탈출했습니다. 자, 이때 메리는 간신히 볼수 제임스 백작 햇번에게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피신했던 이 사람과 다시 그들과 또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한 달 후에 기독교 가족들의 어떤 귀족들이 일제히 봉기를 일으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독교들은 이 보수 일은 피신케하고 메리는 다시 투옥을 시켜버리죠. 자, 그러나 이 메리는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자기 운명을 지금 말한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맡기고 말죠. 자,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이 메리를 세실에 의해서 재판하게 한 후에 19년간을 연금 상태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리는 30명에 관한 상당한 그런 시정도를 거느리고 이제 프랑스로부터 받은 많은 그 금전이겠죠. 지참금으로서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그래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이탈리아의 은행가 로베르토 라돌피는 교황의 허가 아래 지금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이 메리를 노포크 공작과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적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공작은 1572년에 결국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 후에 또 메리는 또 다른 이 엘리자베스 제거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또 발각이 되고 말죠. 자, 그래서 이 스코틀 여왕을 불렀던 이 메리는 자기가 비록 여왕이었지만은 결국 이 엘리자베스를 죽이려는 음해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자, 그녀는 죽을 때도 나는 카톨릭 신자다, 신앙임을 천명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리의 죽음으로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하면은 영국 내부에 다시 카톨릭 세력의 반란이 일어나서 다시 그런 모습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와의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번 또 살펴보았고,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영국을 확장해 나가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제위 초기에는 스페인이 영국의 전통적 적수 프랑스와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큰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익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달라져서 역시 영국과 스페인이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결국 생산을 건 투쟁의 관계로 바뀌고 맙니다. 자, 이때는 영국은 이제 네덜란드의 원조를 구함으로써 대륙 내에서, 유럽 쪽이죠. 대륙 내에서 영국과 동맹으로 이제 우위를 지켜 나가게 됩니다. 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영국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84년 네덜란드의 오란자의 빌름봉을 암살해버리고 말지요. 그 후에 1586년에 주영 스페인 대사 멘도자가 엘리자베스의 목숨을 노린 혐의로 이제 또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587년에는 이 메리 수데트가 방금 말한 그 메리 수데트가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스페인은 영국을 점령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88년 무적의 이 스페인 함대가 이제 영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596년에 오히려 스페인의 칼레를 점령하지요. 그리고 1599년에는 무적의 함대를 이어서 결국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은 이 포르투갈에 대한 반격과 해양 요소를 구축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세계 최강이라던 그런 스페인을 대적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영국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튜더 왕조 하에 영국인들은
그들의 성격이나 어떤 전통으로 볼 때 세계적 탐험가나 식민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는 건설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남미에 구축한 식민지들과 또 거기서 캐어내는 수확하는 많은 어떤 황금들 그런 것을 보고서 뒤늦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영국도 이제 세계를 향해서 영토 확장에 힘써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프랑스와 드레이크의 어떤 그런 인물은 아주 발달된 교모한 항해술로서 스페인의 해상권을 격렬하게 이렇게 해소를 시키죠. 그는 대서양뿐만이 아니라 태평양까지 진출해가지고 150만 파운드 상당의 보화를 벌어가지고 이렇게 조국에 바쳤다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있는 항구에 있던 많은 함대를 격파해가지고 스페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래서 1588년 이후에 제해권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전 세계 제해권에도 해상권을 통치했어도 이 엘리자베스의 통치의 종말과 함께 이것도 역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이 엘리자베스가 1603년에 결국 사망을 하면서 메리 스튜어트 아들인 바로 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요. 자, 결국 메리도 죽고 엘리자베스도 다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6세는 1572년 그리고 1603년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후계자가 없이 죽었죠. 홀로 살았으니까 후계자가 없이 죽자 그가 이제 후계자로 청거가 됩니다. 자, 이 제임스 6세는 1603년부터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합병한 이 왕이 되어죠. 자, 그래서 이 제임스 6세는 통합 왕이 된 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임스 1세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자, 제임스 6세였던 영국의 새 왕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의 충신들을 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제국을 건설하려는 꿈이 바로 새 왕의 정책 변화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고 말지요. 만약 이 엘리자베스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아마 세계적인 역사, 즉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엘리자베스 1세의 여왕의 영국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갈등과 그런 모습들의 기억에 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같은 땅인, 자,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이거 끌까요?